네, 문관연의 통일 열차 시간입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47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 초 결혼설과 임신설 등이 불거진 이후에 약 50일 만에 활동을 재개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관연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서 역시 승승장구하는 인물하면 김여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약 50여일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관련된 북한의 보도 내용을 보시고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함께 보시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꾸리고 있는 종합양묘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박용식 동지, 리차일 동지, 김요정 동지, 조영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네. 우리 국정원이 지금 5월에 김여정 출산설을 제기한 바 지금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습이나 정황상 봤을 때 이게 출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시기상 어떻게 보세요? 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에 그 북한 정세 분석을 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공개 처형설에 묻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멀어졌었는데요. 같이 그때 전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김여정이 이번 달에 이제 출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당시에 이제 그 정보를 보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북한의 언론 매체에 나타난 특히 이제 노동신문에 보면은 김여정의 그 사진이 일단 실려 있는데 보면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여정 그러면 너무 그 메마른 깡마른 그 체구가 굉장히 눈에 띄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김여정 하면은 그 마른 체구를 연상했는데요. 지금 그 노동신문을 보면은 그 허리 곡선 부분이 약간 좀 둥그스레하고요. 그 배 둘레 부분도 역시 좀 부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리도 약간 그 야이어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정황으로 미뤄봐서는 분명히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친 전형적인 20대 후반의 전형적인 신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만약에 김여정이 얘를 낳았다면은 언제일까로 봤을 때 지금 그 사진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지난달 말 또는 이번 달 초 정도에 김여정이 아이를 낳았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에게 아주 귀여운 조카가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출산을 둘러싼 정확한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것은 현재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 여부, 심지어는 이제 결혼까지도 현재 우리가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그러면 아이를 출산했다면요. 지금 47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첫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47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나서 현지 지도를 동행한다. 이거 좀 가능한 일일까 싶기도 한데 너무 이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산후조리 기간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났다고 해도 지금 약 한 달 정도라면은 정상적인 외부 공개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우리 상식 수준인데요. 김여정이 이처럼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그게 오빠의 그런 정치 활동을 동행하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그 김여정이 차지하는 북한 내에서 위상이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여정 같은 경우가 특히 그 이번에 김정은과 동행한 여러 그 간부들과 봤을 때 김여정이 이제는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항상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에도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라기보다는 미래형 권력으로서 이 김여정은 어떤 공백 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인식이 심어져야 하기 때문에 출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산후조리 이런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서라도 이런 그 자신의 존재를 북한 주민 그리고 이 북한을 동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그 활동을 빨리 재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미래의 권력인 김여정의 그런 남편, 이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빠가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소문이 참 무성합니다. 뭐 최룡의 아들이다, 김일성 대학 출신이다, 뭐라 얘기는 많은데 사실 정확히 나온 건 없잖아요. 언제쯤 공식 석상에 등장할 걸 예상을 하세요? 네, 그 김여정의 남편 관련설, 그 결혼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10월 어떤 그 외국인 사업가가 조선족 사업가를 만났을 때 옆에 있던 그 노동당 간부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제 흘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얘기가 김여정의 남편이 노동당 39호실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면서 과연 그 김여정의 남편은 누구일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동안에 뭐 최영애의 둘째 아들이다. 그리고 리수영의 조카다. 여러 가지 역측이 있지만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김일성 대학의 동창생일 것이다. 이 정도이고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신원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있었는데요. 김정은 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는 김여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경희와 김여정을 놓고 봤을 때 그 백두혈통 공주, 그러니까 백두공주라고 하는데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네. 특히 그 김경희 노동당 비서 같으면은 김일성 대학 동창생인 장성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성택은 북한의 2인자로 40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은 그런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결국은 처형을 당했었는데요. 네. 김여정에게 또다시 지금 보면은 똑같이 김일성 대학 동창이라 이렇게 타이틀이 좀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희하고 또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성택처럼 김일성 대학 동창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수영의 조카나 채용의 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김일성 대학 출신이라고 봤을 때는 상당한 엘리트 그룹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능력으로 봐서는 또다시 권력의 중심에 다가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끄는 하나의 백두혈통, 그중에 김여정과 결혼을 했다면은 이제 김정은의 어느 정도는 재가가 있었을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 권력의 핵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가갈 수 있고 어떤 우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김여정과 함께 또는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국정 통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만 이 학력 위에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게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본 영상 중에 궁금한 게요. 김여정의 소식도 궁금하지만 박영식이라는 인물이 지금 황병서 다음으로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명된 순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박영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바로 밑에 있는 조직을 담당하는 이제 부국장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권력의 실세이지만 그동안에 북한 언론에는 노출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영식에 대해서 개인 프로필을 북한에 있는 자료들을 취합을 해본 결과 네. 박영식 같은 경우는 이제 1999년에 이제 원스타, 그러니까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이제 소장인데요. 일단 그 장군의 이제 그 대열에 들었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뚜렷한 그런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2014년, 그러니까 지난해 4월 15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할 때 동행을 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었거든요. 이처럼 그 금수산 태양궁전을 김정은을 참배를 동행한다는 것은 북한 군부 서열로 봐서도 매우 높은 순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박영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김정은의 현지 시찰을 동행을 하는데요. 이러한 동행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는 박영식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실제로 역할에 비해서는 이런 그 알려진 것은 상대적으로는 적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네. 최근에 박영식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북한 군부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 처형을 했는데 네. 이러한 현영철 그 인민무력부장의 공개 처형을 누가 주도를 했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박영식 조직 담당 부국장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북한의 군부 넘버 2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이 박영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 박영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박영식이 현재 이제 보수로 모시고 있는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함께 북한 군부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어떤 쌍두마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박영식이 과연 누구일까요? 특히 네.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니까 1년 사이에 2계급이나 승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뭐 이제 권력 변화, 계급 변화, 롤러코스터 같은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양새긴 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된 1년 사이 2계급 승진 이런 전례가 또 있었나요, 혹시? 네, 아까 그 이제 박영식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는요. 네. 지난해 이제 4월 초에 별 4개, 그러니까 육군 대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었거든요. 그 황병서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별 4개가 달고 북한에서는 이제 차수가 현재 한 6명 안팎으로밖에 추정이 안 되는데 네. 불과 보름 만에 차수 계급장,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차수 계급장을 왕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왕별을 보름 만에 달았습니다. 그만큼 이 계급 변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외부 세계, 다 제3세계에서
추정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선 것은 아주 상식이 돼버렸는데요. 황병서 같은 경우는 보름 만에 바로 이제 왕별까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박영식이 이처럼 그 대장으로 올라선 것이 과연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박영식이 갑자기 부상함으로써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고 현재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말하면 장성, 북한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장영이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북한 군부의 리더, 지도층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 체제 들어서 가장 그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었던 리영호 군 총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병 이상을 이유로 현재 날아간 상태이고 그 이후로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 같은 경우도 날아가고 그 이후에 심지어는 인민무력부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현영철마저도 공개석상에서 졸았다는 이러한 그 명분 아닌 명분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는 사이에서 누가 과연 김정은의 가장 가까이서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에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박영식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앉아서 참 좌불안석일 것 같아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아태 지역 안보 전문가들 참석하는 샹그릴라 대회 지금 열렸잖아요. 한일 국방장관 이제 4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자리이고 또 이제 논의될 주요 의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한일 간에는 이제 다음 달이면은 수교 50주년 행사가 있는데 실제 외교 라인에서 장관급 포함해서 현재 접촉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냉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현재 이제 국방장관이 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제 접촉을 갔는데 4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한일 간의 국방장관이 같이 자리를 앉게 됐는데 나카타니 켄 일본 방위상과 한민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일본에서는 이제 집단 자위권의 이제 행사에 따른 미일 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고 이 설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자위대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이 다음 달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입안이 되고 이제는 여러 가지 추진이 되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국에 많은 그 설명이 이제는 할애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이 우리 한국의 안보에나 한반도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도록 국방장관 차원에서 서로 노력하자 이러한 그 얘기가 나올 걸로 또는 오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일본으로 봐서는 우리의 이러한 그 안보 위협 가운데 가장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일본이 이런 재무장을 했을 때 군사 우경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로서는 한반도 주변에 이제 유사시 긴급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네. 과연 일본의 그 자위대 병력이 네. 우리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도 역시 이번에 한민구 장관이 매우 깊이 있는 질문이 던져졌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많은 준비가 있었을 걸로 당연히 예상이 되지만 일본 측에는 우리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을 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까지 좀 합의가 이루어졌을 걸로 예상하세요? 네, 이 샹그릴라 대화 같은 경우에는 20여 개의 이제 국가의 장관들이 모이는 양자 또는 다자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현안을 놓고 실무선에서 매우 구체적인 그런 그 논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당국 최고 국방 관련 최고 책임자들이 만난 이상 여러 가지 설명이 오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뭐 협의를 하거나 또는 서로 간에 합의문을 이끌어내고 그런 자리는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대북 공조에 또 어떻게 협조를 할지도 궁금해지는데 또 한 가지 지금 문 기자 궁금한 게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새로운 건물을 지금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위성상에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규모를 파악했으면 이게 은하 3호보다 어떤 발사체가 더 큰 규모로 쏘아 올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네, 북한 같은 경우 이제 10여 개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발사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이 동창리에 있는 서해 이성 발사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서해 이성 발사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은하 3호를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을 대부분 발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이 그동안에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위성 관측 등에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 북한 측에서 이 동창리 시설을 이제 확대를 했을 경우에 어떤 그 미사일을 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보고 특히 그 발사장 주변에 관람석 비슷한 시설들이 들어선 걸로 현재 사진 분석 결과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발사장 주변에 관람석이 있다는 것은 지난 그 2012년도 또는 그 이전에 북한 측에서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미사일 발사를 할 때 제3국에서 우려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외신 기자들 직접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공개를 하고 위상 발사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현장에서 주장을 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그 외부 언론 취재를 위한 이런 그 시설물들을 공사를 한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봐서는 이번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위성 발사나 또는 북한이 말하는 첨단 무장 장비들의 핵과 미사일 또는 드론 같은 경우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런 서해 위성 발사장을 중심으로 어떤 공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 때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지시했다는데요. 이거 지금 그럼 지어지고 있는 속도를 보고 좀 계산을 해봤을 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첨단 무장 장비를 개발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첨단 무장 장비에 이제 미사일이 포함됐는데요.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노동당에서 정치국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정치국 확대를 통해서 이제 결의를 했던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당시에 그 노동당 확대에서 채택된 문건을 보면은 8.15 또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월 쌍십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0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서 뭔가 개발을 해낸 새로운 그 비대칭 전략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15 광복절 또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만약에 현재 개발을 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는 공개만 했지만 실제로 시험 발사를 하거나 실제 쏘아 올리지 않았던 것이 KN-58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요. 사거리가 약 8,000에서 10,000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발사를 즈음해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또는 공개 또는 발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그 장거리 미사일 위에도 북한이 공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무기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서 본인들의 어떤 군사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근거는 없지만 어떤 자부심을 이렇게 불어넣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무기를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을 성공을 시켜서 결국은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그 행태로 미뤄봤을 때는 이러한 앞으로 남은 뭐 4개월 정도 이런 시간들이 결코 짧다면 짧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이러한 것의 시간을 또 단축시켜서도 그동안에 보여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4개월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개발을 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건윤의 통일열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